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어제 오후에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의 배경이죠. 뉴욕 맨하탄의 워싱턴 스퀘어 서쪽 예술인들의 마을 그리니치 빌리지를 걸으면서 그 마을에 벽돌집이 보이면 꼭대기 옥탑방에 아직도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인 수와 존지가 살고 있을 것 같아서 한참 올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록펠러 센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매년 그렇지만요, 록펠러 센터의 그 장식 트리를 보면서 변함없이 감탄했습니다. 이 뉴욕에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라고요. 맨하탄 한복판에 거대하고 큰 크리스마스를 매년 볼 수 있다니요. 뉴요커들의 복이기도 하죠.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80년 이상 된 가문비 나무여야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각기 다른 주에서 배송되어 온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뉴욕 베스털에서 자란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 5마일에 달하는 길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5마일 8,000m가 넘네요.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가 달렸고 또 와이어로 전구를 연결 장식했다고 합니다. 추리 제일 꼭대기에는 300개도 아니고 약 300만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9피트 무게 900파운드에 달하는 스와로브스키 별 모양 장식이 달렸다고 하네요. 그 거대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아래 매년 아이스링크장을 엽니다. 마치 동화처럼 스케이팅을 타는 아이들. 그런 록펠러 센터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12월이 들어서면서 뉴욕 한인사회에도 불우이웃 돕기가 한창입니다. 작은 것도 나누면 크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먼 데서 뭐 도울 것 있겠나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을 그 주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런 12월에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바쁘고 메마른 이민의 삶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캐롤 한 곡 듣고 문학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 수필, 소설, 문학뉴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문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끔씩 한국 저명 작가들과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의 메뉴는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소주병 담장을 허물다 라는 제목의 시로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자연과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통자했다. 공광규 시인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내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에 비가 약간 왔었고요. 거리가 젖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이쯤에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도 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불빛들 또 선물을 주고받고 들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거리가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요. 뉴욕 동포들이 한국 문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또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4년 전인가요?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인사동에서 뵙고 네, 그랬죠. 그보다 더 일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전에. 그랬던 것 같나요? 코로나가 지나면은 횟수를 잊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이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는 LA에 문학 강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욕 동포들에게도 선생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공강규 시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소주병 담장을 허물다 이 시를 네. 떠올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소주병, 그 술병이 잔에다가 이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는 소주병을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그 표현한 그 시인이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서사시 2권을 냈습니다. 서사시 금강산과 서사시 등에인데 이 2권 가지고 강의를 다녔고요. 또 올해는 시그림책을 2권을 더 냈어요. 시그림책 하면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 네, 어린이들을 위한 시 그림책, 어른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별국이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늘 그릇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래전에 쓴 시인데요. 그 그림으로 그려서 냈고 하늘 그릇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니지만 그림책으로 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신문을 읽었는데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지 30주기에 또 소설을 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우연히 판사 청탁을 받아서 소설을 하나 냈어요. 네. 우연히 그게 이제 30주년이시더라고요, 올해가. 네. 그래서 그 소설로 냈죠. 공강규 시인으로서 소설을 쓰는 것과 또 이 아이들 그 동화 쓰는 것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점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시를 쓰면은 동시도 가능하고 시필도 가능하고 소설도 가능하고 전 장르가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다른 장르의 네. 이런 문학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는 제가 이 시그림책 신문을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냈었는데 네. 그걸 또 개정판을 냈어요. 개정판이라고 그리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강산이 변한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감각이랄까 이런 변해요. 네. 이 출판사에서는 이걸 다시 표지를 바꾼다든가 네. 글씨체를 이렇게 바꾸어서 네. 이렇게 책을 냅니다. 그렇군요. 좀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구름이라는 또 시그림책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개정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구름 시그림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또 개정판이 나왔군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던 강의 주제가 네. 그냥 시를 읽고 쓰는 글에게라는 이런 거였어요. 네. 시창작의 기초 네. 이런 거였는데 금강산이라든가 서사지 동에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넓혀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뭐 이런 제목으로도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 모든 것이 문학에 관계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에서 받는 사생기는 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행복한 문화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면요.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는 것, 이거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신앙서가들이 좋은 시를 읽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이 예. 자신의 작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또 어쩔 때는 상당한 감흥이 오거든요. 어떤 작품을 뉴욕 동포들에게 읽어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연말이자 한 해가 바뀌는, 네, 그래서 뭐 이 소주병이라든가 담장을 허물다, 네, 결국 얼굴 반찬 이런 거 말고 담장을 허물다라는 시 안에 있는데 겨울에 한 해가 바뀌는 이유, 겨울에 한 해가 바뀌는 이유, 네, 요게 시를 낭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것은 일부러 하느님이 그렇게 계절을 가져다 놓은 것일 거야. 사람들이 좀 추워하면서 반성하면서 긴장하면서 눈처럼 부드럽게 시련을 견디고 살얼음 반도 걸어보라고 무엇보다 따뜻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른 사람이 난로가 되어주는 사람인가를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참으로 오래고 오랜 계획일 거야. 추울 때 모든 것이 얼어붙었을 때 그 사람을 보려는 것이지. 겨울에도 눈꽃을 피우는 나무의 의지를 보여주고 얼음장 밑에서도 겨울을 잘 버티는 물고기와 식초도 보여주고 일만 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삶의 도구를 수리하라는 것이겠지. 성장만 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움츠려 꿈도 꿔보라는 명령이겠지. 사람들이 함부로 헌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은 겨울에 한 해를 바꾸는 것일 거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예요. 뉴욕 동포들, 이 시가요? 네. 이 시를 네. 특별히 뉴욕 동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바뀌면서 네, 미국 동포나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한번 겨울의 의미 생각해보자는 그런 뭐 의미로 이 시를 제가 낭송을 해봤습니다. 와, 겨울에 한 해가 바뀌는 이유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정리해 주시다뇨. 한 해가 아니고 헌 해를 보내고, 네네.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을까봐. 저는 헌해라 그러셔서 속으로 발음을 잘못하셨나? 원본을 보니까 헌해가 맞네요. 선생님이 짓궂은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시를 듣다 보면 오늘도 딱 그런데요. 만약 이 시가 아프리카나 미국 내에서도 플로리다, LA 뭐 이런 데라면은 이 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쪽 나라에는 이 겨울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럼 또 다른 사실은 경험을 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렇죠. 이제 나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을 또 한번 그려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시세계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간 본성의 따뜻한 세계, 이게 무엇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시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이 서사시 3부작을 계획을 했는데요. 네. 2개를 썼어요. 금강산하고 동해. 2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대륙 쪽으로 하나를 써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네. 이렇게 한번 시베리아, 네. 이쪽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고 와. 이럴 예정입니다.
서사 시집을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사 시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어떤 민족에 대한 기여, 이 네. 국가에 대한 기여, 문인으로서 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그 기록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도 없고 이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과 국가를 이런 한번 시로 기록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동안에 서정 시집은 이렇게 7권 정도 이렇게 냈으니까 그러시죠. 네. 한번 우리 민족 서사시 3부작을 3권 정도 써보고서 네.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서정 시집을 네. 내보자 이런 저만의 이런 계획을 하나 네.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뉴욕 동포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LA까지는 갔었는데 뉴욕을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네. 지난번에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네. 갔습니다. 다음 기회는 꼭 가서 한번 뵙고 좋은 문학을 통한 우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문학을 좋아하고 또 시를 좋아하고 뉴욕 동포들과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쌍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네. 무눈이 활짝 피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공관규 시인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듣고 또 시인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공관규 시인의 시 3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소주병입니다.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펠사이드 파크에 거주하시는 하트 킴 씨가 하겠습니다.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 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이 시를 읽고 가슴 뭉클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주병이 잔에다가 소주를 계속 따라주면서 비워내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려낸 시인데요.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가정을 갖고 둥지를 떠나면 이렇게 속을 다 비워내고 쓸모없는 빈병이 길가나 쓰레기장에 버려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하는 그런 소주병이 되어버리는 아버지의 끝없는 헌신을 노래한 시입니다. 공광규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별국이라는 시입니다. 별에다가 습, 국이라는 말을 써서 한산적인 이미지, 언어의 마술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인데요.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몬트빌에 거주하시는 박영란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별국
공광규.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 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달이 건져 올라와 같은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가요. 정말 참 아름답죠. 어머니의 그 눈물이 별빛 이미지와 잘 결합해서 자식의 사랑을 승화시킨 시입니다. 다음 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예요. 공강규 시인은 참 복도 많아요.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시가 많은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담장을 허물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자신과 다른 남을 인정 못하는 모습을 고발한 시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허물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시입니다. 2013년에 시인과 평론가들이 뽑은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되기도 했던 시인데요.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시는 문영희 시인이 낭송하겠습니다. 담장을 허물다. 공광규.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600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100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에 둥치째 들어왔다.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무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잎사귀들이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마른 기지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엔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방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 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과 가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못에 담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좌우로 거느린 논 수십만 마지기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산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 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소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권을 다투어 볼 참이다. 오소산을 내놓기 싫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생각이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 가격 900만 원짜리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영주가 되었다. 공강규 시인은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에 동서문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고요. 윤동주 문학대상, 현대불교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신석정 문학상, 녹색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공강규 시인도 직접 만나보고 그의 시 3편도 소개하면서 공강규 시인 스페셜을 꾸며보았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